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어, 사실은 지금 녹화를 하는 이 시각은 화요일은 아니고요. 그 전날인 23일 월요일 밤에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월 24일 화요일 굉장히 스케줄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제가 봐도 이 데일리 뉴스를 녹화를 하고 업로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잠을 약간 늦게 자고 이거 녹화를 좀 하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스케줄이 되게 바빠서 9월 24일에 좀 바빠서 미리 좀 녹화하는 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는데 나쁘지 않은 게 제가 열심히 또 마침 의도하진 않았는데 기사가 괜찮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어 계속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어제가 70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71회차인데 역시 이게 누군가 그랬어요. 뭐든지 100번 정도를 반복하면 그게 자신의 어떤 무기가 된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약간씩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보이냐면 이 신문 기사 하나하나의 어떤 조각들을 연결을 해보면은 약간 그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이 비추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오늘은 구글 알림이가 아니라 제가 그 전에 모았던 기사를 우연치 않게 조각을 한번 모여보니까 뭔가 좀 보였어요. 이게 약간 살짝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눈에 띄는 기사는 이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입법 예고 종료. 4,949명 의견 제출을 했고 이 숫자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국토부 10월 중 개정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의하겠다. 와,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굳이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거 물 건너 갔네. 국토부에서 김용민 장관님이 좀 기재부에 좀 이렇게 제동이 걸려서 안 되겠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밀어붙이려나 봐요. 으아, 보자.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자,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 우리 지난번에 뉴스 봤을 때는 투기과열 지구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가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이고, 잘하셨네. 자,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 처분 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를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 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때 관련된 의견을 낸 게 관련된 단지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의견을 제출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은 기간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거죠. 국토부 관계자는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 대상과 시기에 대해선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10월까지 법 개정을 다 완료해 놓고 그리고 우리 그때도 본 것처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였죠. 주심이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 같아요. 그죠? 성은 주시오, 이름은 심이라. 아무튼 이제 주심위를 거쳐서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하겠는데 그 대상과 시기를 정하는 그 허들을 굉장히 낮췄고 주심위만 거치면 그 대상 지역을 언제든지 추가하고 조정할 수 있겠다. 거의 이제 무슨 그런 거 같다. 그 어렸을 때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시행해. 자, 여기는 해제해. 핀셋
정책으로 또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제 한편으로는 풍선료가 나올 테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봤을 때 야 이거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놀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기가 막힌 기사를 또 같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자, 못 먹는 청약, 오르는 전세에 수요자 한숨 는다. 와, 역시 기자들의 그 기사 그 제목 빼는 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못 먹는 청약, 오르는 전세, 수요자 한숨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이 방송을 들어서 혹시 불쾌하셨다면 죄송한데, 약간 제가 블랙 코미디였어요. 이거 좀 너무한다. 약간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얘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나왔을 때 그때가 처음에 나온 게 8월인가 그랬잖아요. 그때 나올 때 바로 그달 청약 통장이 한 몇만 개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점점 당첨이 되는 청약 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못 먹는 청약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래도 청약되면 로또가 되고 지금 그래도 신규 아파트가 제일 좋으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이 지금 덤벼드는 시장이에요, 서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일단 못 먹어도 고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집을 가지면 안 되니까 무주택 유지해야 되니까 월세 가겠어요? 전세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올라가는 거고 전세 공급은 어떻게 될까? 전세 공급은 누가 해야죠? 다주택자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 세력인 다주택자가 해줘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할 여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동일하거나 줄어드는 상태에서 수요만 올라가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학 원론만 공부를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10월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51%나 감소했다. 전세 규제로 공급 물량 축소 우려. 청약 대기 수요 늘고 금리 부담도 줄어 전세 매력 올라. 그러니까 청약 대기 수요가 늘었잖아요. 당첨되면 너무 유리하니까. 그리고 금리 부담 좀 저금리로 좀 금리 인하했잖아요. 지금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전세 살아도 얼마 돈이 안 들어가니까 전세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10월 수도권과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거는 전년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년 대비 비교해가지고 절반 수준이니까 뭐 공급이 줄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수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대비 공급이 얼마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전세값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최근 높아진 집값에 어쩔 수 없이 전세를 택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저렴한 분양 아파트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매매를 미루는 수요가 전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자, 아무튼 10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6,363가구로 지난해 32,713가구 비교했을 때 거의 반틈이 감소한다. 우와. 수도권 입주 물량도 줄었고 지방도 이제 줄고 같은 날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5년 평균 대비 25.4% 감소할 것만으로 전망됐지만 제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전국으로 퉁치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전국으로 퉁쳤을 때 문제가 뭐예요? 공급이 많다고 나오면 우리가 서울에서 직장 다녀야 되는데 저쪽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 쪽으로 갈 수 있나? 못 가잖아요. 자, 아무튼 25.4% 전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은 12,434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19.3% 증가할 거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이럴 때는 또 전국 퉁 안 치고 이제 지역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지만 이 12,434 자체가 서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택도 없다. 전국 입주 물량은 줄었지만 정세가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입주 물량은 지난 5년보다 되려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자,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규제를 예고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저금리로 인한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저금리니까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선호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은행에 넣어놔둔지 안 나오니까 월세 받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전세 공급량이 더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반면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당첨을 기대하는 수요자는 로또 아파트 당첨을 위해 전세를 찾아 수요는 더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윤지혜 부동산 114 연구원은 전세에 머물며 청약 당첨을 노리는 대기 수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을철 이사 수요 증가, 대출금리 인하로 전세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강동 쪽에 입주가 몰리면 전세가 상승이 완화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로 보면 전세가 상승이 한동안 이어질 것. 권일 부동산 인포팀장 역시 설령 입주 물량이 늘어나도 분양가 상한제로 떨어진 아파트를 당첨받으려는 전세 대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96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거죠. 서울은 12주 연속 오름세. 자, 이제 또 나옵니다. 올 10월 전국과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는 입주 물량이 많았던 작년의 기저효과로 인한 측면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직방에 따르면 2018년 입주 물량은 41만 1447가구로 앞선 5년 평균의 2배에 달했다. 왜 41만이나 됐을까? 작년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어떻게 해요? 분위기 좋을 때, 물 들어올 때 노 좋은 거죠. 이때 분양하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방송은 또 4일인 것처럼 해야 되는데. 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입장에, 우리 직방, 소장님 자주 나옵니다. 직방 사랑합니다. 올해와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이 약 5만 호씩 줄긴 하지만 전체 입주 물량 측면에서 평년 대비 부족한 물량은 아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집주인도 월세나 준전세 등으로 전세 물량을 전환하기 쉽다면서 입주 과잉으로 전세가 떨어지는 시기가 지나고 최근 심리적인 요인으로 전세 가격이 서서히 오르는 분위기. 자, 그래서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거죠. 계속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쵸? 박원갑 수석 연구위원님 역시 서울주택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수준이 되다가 과세 투명성에 따라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되면 오히려 공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박원갑 연구위원님은 조금 약간 다르게 보셨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균형 잡힌, 의견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이, 일단 청약 당첨 확률은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입법 예고 종료돼서 정말 이거 강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월 달에. 자, 그러면 청약으로 더 몰리겠죠. 그럼 청약으로 더 몰리면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져서 가점은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나는 지금 계속해서 청약을 받을 거야라고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내 집 마련을 미룰 거고 전세를 더 선호할 상태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흐름이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이런 거 분석 저 잘해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거주 집을 마련하고 있다면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이제 실거주 집을 마련한다고 본다면은 청약은 당연히 물론 좋지만 청약 하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플랜 B.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물건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물건은 뭐 정답 있나요? 일단은 본인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 한도 내에서 너무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는 거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버퍼를 한 10%, 20% 두시고 본인의 역량으로 80%, 90%까지 해서 구할 수 있으면
그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면 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대출 포함해서 뭐 5억이라면은 5억에서 이왕이면 서울 외곽에서부터 안쪽으로 쭉 보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내가 안쪽에 가까운 데가 어딜까? 왜 안쪽이냐면 이 안쪽에 두 개가 좋은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일자리, 하나는 한강.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 저기 시청, 종로, 광화문 이쪽이고 하고 강남, 그러죠.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그 다음이 구로, 가산. 이제 마곡도 좀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 서울 중심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투 트랙을 쓰시는 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운영하는 실거주 정규반도 있으니까 모집 중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있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입법 예고 종료하고 못 먹는 청약 오르는 전세에 수요자 한숨 는다. 이거 두 개를 딱 보니까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 제가 이 데일리 뉴스를 하는지 하늘이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여기 또 하나 기사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야. 부동산 잡겠다더니 빚내서 집산 유주택자만 혜택 주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 노컷 뉴스가 이제 뭐 메이저 언론사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다양성 측면에서 한번 의견 한번 보는 거죠. 자 봅시다.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건 패스할게요. 왜냐면 이미 벌써 제가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직장인 A씨가 요즘 언론을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관련 보도를 접할 때마다 화가 난다. 왜 그럴까? 자, 외벌이로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했지만 3자녀를 키우느라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꾸고 있는데 그쵸. 외벌이로 자녀 셋이면 정말 참 힘들죠. 그나마 이제 다자녀 특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못하시나 봐요, 지금. 아무튼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유주택자에게 1%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집 없는 서민들도 많은데 왜 유주택자들한테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집값이 안정되기를 기다린 무주택자만 바보된 기분이다. 이러면 나도 지를 걸 그랬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이 A씨 사례에서 그러길래 지르지 그러셨어요. 뭐 이런 걸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제가 이 기사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안심 전환 대출 이거 왜 나온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안심 전환 대출 처음 기사 봤을 때 아마 설명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고정금리로 다 갈아타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금리에 대한 불안성 때문에 고정금리로 좀 갈아타게 해주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저도 해석을 했고 기사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되게 기사가 긴데 이 같은 이제 지적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는 기적에 대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세금을 깎아주면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왜 나는 안 깎아주냐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이번 안심대출이 변동금리가 시장 불안 요인이 되니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시라고 강조했는데 변동금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죠? 그리고 변동금리가 이렇게 시장 불안 요인 돼서 바꿔줬다면 오히려 이게 목적이라면 변동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자체가 높은 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안심전환 대출이 뭐 1%라고 가정해봐요. 1%대인데 1.88 그런단 말이에요. 자, 1.88인데 얘보다 뭐 적어도 한 3%, 4% 차이가 나는 사람 위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러면은 똑같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해줘야죠. 근데 지금 안심금리래. 안심대출은 고정금리는 아예 대환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고정금리 쓰는데 정말 높은 금리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 죽음이거든. 왜냐면 변동금리는 높아도 코펙스가 내려가고 계속 금리가 내려가면 조금씩 내려간단 말이에요. 변동금리니까. 근데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고정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차이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왜 해주지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계속 나와 있어. 9억 주택 소유자가 과연 서민 맞냐? 그래서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사가 엄청 많았다는 거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직방에다가 칼럼을 썼는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고요. 조금 아는 사람이고요. 대출은 그렇게 잘은 몰라요. 조금 알긴 알아도 막 그렇게까지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막 제가 갑자기 직방 칼럼에 그 쓴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대출 상담사가 됐어요. 막 대출 상담사 분들이 상담해 주셔야 될 법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막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연봉 8,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 자체가 서민과 맞지 않다 해가지고 막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접수 2주일 동안 하는데 2주 동안 접수를 받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데 신청객이 벌써 한두 20종 넘었었대. 아이고야. 이런 거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뭐 1인당 얼마 한도 해가지고 막 저축은행 그런 데서 갑자기 막 특판 해가지고 적금 얼마 해준다 그러면은 뭐 한 달 불이백이 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타려고 막 택시까지 타고 가. 근데 나중에 따져보면 내가 10만 원에서 아니 10만 원 더, 아니 100만 원 더 넣어서 그게 3%나 5% 하면 3% 받으면 3만 원인 거고 5% 받으면 5만 원이잖아요. 그럼 2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1년 동안 다 내가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거고 이 적금 그런 상품 보면 첫 번째 달에는 뭐 약속대로 5% 주고 두 번째 달에는 5%안 주고 뭐 1% 내려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 거기 간다고 택시비 한 만 원 나가고 또 이제 막 줄 서가지고 하니까 힘들다고 커피 한 잔 사 먹고 접수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야 우리 디저트라도 하나 먹자. 그뭐 돈 다 날라가.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진짜 하지 마세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 하면서 쏟아부은 그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그거 말하려는 건 아니었고,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야, 참, 이런 거, 막, 그래서 이런 거는 아끼고, 막 정말 중요한 거 못 아끼고, 막 300만 원, 500만 원짜리 고가 제품 한 방에 사는 거, 사바나 원칙, 엊그저께 제가 했죠. 야,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막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데일리 뉴스. 한 70일 하니까, 여러분도 듣기 힘드시죠? 이게 밤 되니까 이게 혼자 점점 미쳐가나 봐요. 미안해요.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문제는 이 같은 정책 금융의 혜택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소위 빚을 내서 집을 산 중산층 이상의 1주택자가 대부분 받게 되는다는 게 있는데, 이 기사의 약간 뉘앙스는, 왜 이렇게 빚을 내서 산 거를 산 사람한테 혜택을 주냐라는 건데, 이게 전제가 뭐예요? 지금 이 기사의 뉘앙스가 빚을 내서 사는 게 안 좋다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 대출, 빚, 모기지를 내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좀 뭔가 그거는 저도 납득은 돼요. 정부에서 분명히 집값 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값이 내릴 거라고 믿고 2017년 8일 대책부터 계속 집을 안 사는데 집값이 더 올라 버리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버린 거죠. 그건 정말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안심 대출까지 해가지고 갈아타게 해준다니까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 기사를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그림이 맞춰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서 어, 무주택 서민은 더 비싼 금리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이거보다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낮춰라.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낮추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사를 딱 이렇게 놓고 보세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청약으로 더 몰릴 거고 전세 수요는 높아져서 전세가는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전세에만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기사를 보면 결국에는 좀 대출을 받더라도 질은 사람들이 더 위너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정말
그냥 재미삼아 보여드리는 건데, 뭐 이런 기사 보면 밑에 댓글 나와 있잖아요. 댓글 나와 있는데 이 기사가 이 댓글이 그냥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저 법이 시행되면 강남 좌파들만 돈 버는 거다. 그에 대한 서포트 격인 게 이번 주담대 저금리 대출건이다. 돈 있는 강남 좌파들이 저금리로 나라 돈 풀어서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 싸게 산다고 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좀 뭐 이렇게 불필요한 언어도 있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굳이 이걸 좀 보여드리는 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 세 개를 연관시켜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분위기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실 거예요. 얘가 이거 갑툭 튀어요, 갑툭 튀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이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안심대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음모론에 해당되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다?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기사를 라 할지라도 그걸 보고 우리는 뭔가 눈치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입법 예고 종료. 자, 10월 개정 추진 국토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거였고요. 거의 뭐 죽어가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될 것 같고. 자, 와 이거 진짜 제목 기가 막히지. 못 먹는 청약, 오르는 전세에 수요자 한숨 는다. 그래서 이 수요자 한숨이 야 이거 진짜 청약이 안 되네. 전세값 오르고 어떡하지? 환장하겠네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 딱 나와서 한 번 더 뺨을 때린 거죠. 그래서 아유 그러면 지를 걸.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지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특히 분양가 상한제까지 된다면 청약 가점은 더 올라갈 것. 그리고 대기 수요 등으로 전세 역시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만 표현할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면을 좀 잘 보시자. 그래서 그 기사에서도 좀 설명이 되어 있고 제가 아까 기사 할 때 말로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심 전환 대출. 안심 전환 대출에 뭐 우라통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안심 전환 대출 좀 불만인 사람들 좀 표현이 그러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형평성 제기. 무주택자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더 높은 경우 많아. 그렇죠. 그리고 왜 기존 고정금리는 대환이 안 되는지 불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안심 전환 대출이 왜 나온 건가? 갑자기 왜 나온 건가? 여기에 기사에 그런 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각종 규제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안정화하는 명목으로 갑자기 기존 대출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의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것 역시 논란거리고 지금 안심전환대출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다른 일반 상품도 지금 다 낮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심전환대출 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거 더 싼 거로 갈아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더 많고요. 제가 어떤 상품까지 봤냐면 다주택자들인 경우인데도 한 2.6%까지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연체나 그런 거 괜찮고 안정적인데 왜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시중에 없는 초저금리 상품을 내놓느냐 그 상황을 난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금감원이 집계한 올해 2분 말 기준 주담대 연체율이 0.20%로
오히려 2년 전에 비해서 0.04%포인트 하락했다. 안정적이라는 거죠. 시장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주담대가 관리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 초저금리 대출을 내놓는 건 시장을 왜곡시키는 선심성 정책이다 라고 지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가 있는데 좀 와닿지 않아요, 약간. 그쵸? 그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더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입법에 대한 거 한번 좀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못 먹는 청약, 오르는 전세, 수요자 한숨 든다. 와, 기가 막히네, 제목이. 그래서 저도 링크를 좀 걸어 놓고요. 자, 한번 좀 쭉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더 넓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 좀 정리가 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심 전환대출 이거 갑자기 왜 넣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약간 더 크게 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뉴스를 제가 가져왔는데, 약간 그럴싸하지 않아요? 세 개 연관시켜서 한꺼번에 보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거라도 같이 묶어서 보는 거를 필요하다. 이게 비단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뭔가 그런 거 할 때도 되게 중요하고요.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가 누구냐면 구글 코리아 직원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장님이 거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통섭 그리고 인사이트 이런 걸 있는 인재들이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구글에서도 그런 사람만 뽑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구글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쓸데없어 보이는 기술 같은데 어떤 그 이미지를 확대하면은 그 이미지 확대를 해도 안 깨지고 되게 이렇게 잘 보인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바이오 쪽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되게 약간 좀 미래에 어떤 엄청난 큰 돈벌이를 이렇게 연계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어떤 위대한 과학자 그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개의 직원이 했다는 거예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평소에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걸 관심 갖고 있다가 구글의 다른 사업을 보고, 요 기술하고 요 사업 연결시키면 되겠는데? 라고 연결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인재가 이제 더 핵심 인재라는 거예요. 학교가 좋은 데 나오고 스펙이 좋고, 그런 게 좋은 인재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이종 산업 간에 이런 걸 왔다 갔다 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게 좀 보면서 훈련하실 필요가 있고, 그 훈련은 데일리 뉴스와 함께 하면 되겠다. 이제 잘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9월 24일이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전날 밤에 이렇게 좀 미리 녹화를 해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기사가 아마 9월 24일, 25일 이렇게 그 주 내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참고로 안심전환 대출은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자격 조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잘 알아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길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인생 별거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 편하고 남한테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살면 돼요. 그렇다고 무슨 뭐 우리가 큰 거 뭐 못한다고 해서 뭐 자괴감 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니까 대신 어제의 나보다는 좋아져야 되겠죠. 어제의 나보다 뭐 좋아진다는 게 무슨 공부를 더 많이 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내 자신한테 떳떳하고 어제보단 내가 뭐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몸에 건강하기로 했는데 불량식품 5개 먹던 거 4개로 줄였어. 하나 줄였어.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3개면 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1%씩만 변하면 됩니다. 네. 약간 사족이 길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데일리 뉴스는 다음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